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면 탄핵이 기각될 확률은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내란의 혐의가 워낙 위중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할 확률은 제로에 수렴합니다. 인용된다는 전제로 인용된다면 인용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 플러스 2개월 이 시점과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됐죠. 그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일단 의원직도 내놔야 되고요. 대통령 이런 거 출마 10년 동안 못합니다. 거기에 당은 민주당은 434억 원을 반환해야 되는 토해내야 되는 그런 아주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이 재판이 지금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대법원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확정 판결이 먼저 온다면 이재명 대표는 출마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11월 달에 1심 선고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11월 15일이었습니다. 대법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최소한 633 중에 6개월의 공직선거법 1심을 하라는 그 강행 규정은 못 지켰으니 그거 무려 2년 2개월 걸렸는데요. 2심 3심이라도 3개월 지켜라. 이건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이 지켜진다면 강행 규정이 지켜진다면 원칙적으로는 2월에 2심, 5월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매우 정말 어두운 꾸기 싫은 악몽 같은 그런 시나리오죠. 다만 그러면 이쪽 헌재는 어떻게 되느냐? 헌법재판소는 탄핵 대통령이든 누구든 탄핵 소추가 된다면 180일 이내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라라고 헌재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헌법에 따르면 헌법은 그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온 이후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 결정 나온 다음에 더하기 2개월과 대법원의 확정 판결 사이에 엄청난 시간 싸움, 운명의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헌법재판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여러 가지 지금 난관이 이 헌재의 탄핵 판결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첫째, 지금 헌법재판관이 6명입니다. 정원은 9명인데 6명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민주당의 자업자득이죠. 원래 헌법재판관은 총 9명이고요.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3명을 지명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서 총 9명이 되고 임명은 모두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그냥 자기가 지명하면 되고요. 대통령도 지명하면 되는데 국회는 원래 관리에 따라서 제1당과 제2당이 한 명씩 지명하고 20석을 넘어서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제3당이 있을 땐 3당한테도 지명권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원내 교섭단체가 없지 않습니까? 2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조국혁신당도 12석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관례에는 1당이 한 명을 지명하고 2당이 한 명을 지명하고 보통 여야죠. 그럼 한 명은 여야가 합의해서 지명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주심 재판관을 맡았던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바로 여야가 합의해서 지명했던 재판관이었습니다. 강일원 재판관은 그 당시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고 그 전에 법원행정처의 기조실장이라든지 아주 요직을 맡았던 그래서 대법관으로 매우 유력했던 법리에도 밝고 여러 가지 평판과 두루두루 위아래 아주 신망이 뛰어났던 그런 법관이었습니다. 좀 있으면 대법관 될 거란 말이 많았는데 그때 여야가 합의해서 괜찮다고 하는 사람을 딱 강일원 재판을 찍는 바람에 강일원 재판 당시 서울고등 부장판사가 대법관 직전이었던 강일원 판사가 헌법재판관을 맡고 그러면서 이 연수원 동기였던 권순일 판사가 이 강일원 판사가 빠져준 덕분에 대법관이 됐던 그런 당시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목리를 부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2명 지명하겠다. 우리가 의석수가 훨씬 많으니까 2명 지명하겠다. 한 명은 국힘이 지명해 주시면 우리가 2명 지명하겠다. 계속 우기고
그다음 제가 이 장원준 쇼에서도 그 전에 짚어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민주당의 속내에는 이제 3명이 임기가 끝나서 없는데 그렇게 계속 싸우면서 지명을 안 해요. 지금 나오는 저 그림은 이제 최근에야 민주당과 그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민주당 주장을 들어서 2대1로 민주당 2명, 뭐 국민의힘 1명 하자는 그 인원인담 저건 제가 좀 이따 짚어드리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계속 목리를 부리면서 공석으로 놔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장원준 쇼 앞에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이거는 헌재를 사실상 마비하는 시나리오다. 왜냐하면 6명이면 심리도 못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에 심리는 7명 이상이 돼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9명 중에 7명은 해야 심리가 되는데 6명을 묶어놓고 저는 그때 민주당의 속내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때 계속 탄핵 소추한다고 했잖아요. 탄핵 소추해서 방통위원장도 탄핵 소추해서 딱 헌재에 던져두면 헌재가 심리를 못하니까 그냥 업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계속 시간을 끄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검사도 탄핵 소추로 묶어서 탄핵 소추는 150명이면 되니까 또 던져두고 심지어는 나중엔 뭐 최근엔 감사원장까지 탄핵 소추하지 않았습니까? 방통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던져두고 헌재를 마비하면 그냥 사실상 민주당이 이 마음에 안 드는 행정부나 각 주요 헌법기관의 기관장, 장관급 고위공무원들을 사실상 해임시키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거든요. 그거를 민주당이 하려고 그냥 계속 우리한테 2명 안 주면 안 시켜줘. 그러다가 이게 좀 덜컥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허겁지겁 지금 민주당도 6명 갖고는 도저히 심리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심리도 원래 안 되는 거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심리까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때 헌재에서 가처분을 통해서 심리는 6명이 할 수 있다라고 조금 느슨하게 일단 가처분으로 아주 느슨하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그 소위 말하면 똥줄이타게 생긴 겁니다. 왜냐 대통령 탄핵 소추는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어쨌든 2-3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심판을 당하게 하고 그래야 이 2달 내에 빨리 대선을 해서 빨리 이재명 대표가 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그래서 출마길이 막히기 전에 이거 해야 되는데 자업자득이죠. 민주당이 자업자득. 그렇게 계속 목리 부리고 세 자리 비워놨다가 심지어 헌재 가가지고 그 헌재 재판관한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한마디 크게 꾸지르점도 들었어요. 국회 뭐 하는 거냐고. 우리 헌재를 일 못하게 하는 거냐고.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허겁지겁 빨리 9명 채우자. 그래서 9명을 채워서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하겠다고 좀 허겁지겁 덤비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3명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분들을 지금 이제 민주당에선 정계선 서울 서부지방법원장, 그 다음에 그 마은혁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 연수원 기수는 마은혁 부장판사가 더 선배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조한창 그 변호사, 저분은 연수원 18기로 아마 저 굉장히 대법관 후보에도 거론될 정도로 굉장히 명망 있는 그런 그 정통 법조인이고 저 정계선 마은혁 두 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판사로 꼽히고 뭐 좀 논란이 됐던 그런 판결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시 6명 원래 헌법재판관 그래픽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거 좀 보여주세요. 예, 현재 6명이 저렇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저 두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진보로 꼽히고요. 근데 자, 저 임기를 봐두세요. 저 임기가 2025년 4월 18일까지로 돼 있죠.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인데 임명된 게 벌써 2019년이라 6년이 다 된 거예요. 2025년 4월 18일이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퇴임인 시점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다음 김영두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지만 저때 사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후보 시절이었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소통해서 지명했던 그런 후보여서 중도 약간의 보수로 꼽히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몇 번 뵀던 그 그게 좀 합리적인 그런 중도 보수 계열의 재판관입니다. 자, 또 보여주시죠. 그다음 정정미 저분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였기 때문에 상당히 중도 보수적이고 정형식 저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지명한 케이스입니다. 작년에 지명했는데
저분도 중도 보수 쪽으로 성향이 분류가 되고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대법원장 지명 몫인데 그러니까 이번 현 대법원장이 지명하신 거죠. 저분도 중도 보수 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6명이 심리를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지금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신속하게 한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6명이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3명을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 해서 3명을 지명을 정계선 마은혁 조한청. 근데 저 3명을 일단 임명한 절차에 들어가도 인사청문회 해야 돼요. 인사청문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인사청문회 지난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어요. 그래서 저 3사람을 그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이것도 논란입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는 저 3명까지 임명을 안 하면 너무 국회 헌재에 뚫리는 구멍이 크니까 임명할 수 있다는 쪽으로 법조계 다수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헌법재판관 6인이 어쨌든 저 3명이 논란은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서 9인 체제가 되는 게 과연 언제냐. 이거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면 아무리 6인 체제로 지금 심리를 시작한다 그래도 심리에 탄력 붙기가 어렵죠. 이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의 관점은 헌재 탄핵 결정의 초반의 분위기가 어떻게 잡히느냐. 그러니까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초반에 강하게 다투겠다는 전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그 탄핵 심판장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탄핵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의 다투질 않았어요. 물론 변호인단이 와서 얘기는 했지만 이 피청구인인 당시 현직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강하게 다투지 않았던 반면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은 강하게 다투는데 이 부분 아마도 그래서 증인을 마구 신청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법리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이 윤석열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강하게 다툴 가능성이 있는데 최대한 법리 다툼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헌법재판소도 특히 초반에 6명일 때 그리고 이제 바로 연말이든 내년 초든 9인 체제가 어떻게든 됐다고 해도 새로 헌법재판관 된 사람들은 기록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계속 증인도 이 증인 좀 신청하겠다. 이 부분을 다투고 싶다. 이게 정말 내란죄가 되는지 내지는 이게 비상계엄이 과연 정말 그렇게 위헌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다투겠다고 했을 때 그 얘기 그만하시죠. 하지 말아요라고 시간 끌기를 봉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건 마치 이재명 대표가 이런저런 재판하면서 계속 시간 끌게 하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거를 웬만하면 이게 봉쇄 안 하고 계속 들어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요 일당의 일당의 대표고 대통령 후보 중에 유력 후보인 사람 얘기니까 함부로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633 6개월 해야 되는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이 2년 2개월이나 갔거든요. 강행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2심에서도 아주 소위 잡범들이 쓰는 치사한 지연 전략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 어쨌든 아무리 내란의 혐의가 짙은 비상계엄을 발동했고 그래서 권한이 직무가 정지했다고 해도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 그 증인 안 되겠어요.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헌법재판이 그 탄핵 심판 헌재와 탄핵 심판은 1월, 2월 이렇게 조금 시간이 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승부처, 중요한 분수령이 4월 18일입니다. 왜냐? 아까 제가 그 4월 18일을 기억하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월 18일이 되면 아까 그 표를 다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저기 두 분, 문형배 지금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두 분이 4월 18일이면 임기가 끝나서 나가요. 근데 문제는 저 두 분은 지명 주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그때까지 한덕수 총리가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로 지금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도 여차하면 탄핵소추에서 최상목 부총리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내릴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을 할 수 있느냐. 임명이 그냥 수동적으로 하니까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해야 어떻게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 자리는 지금 국회가 추천하면 어떻게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쳐도 4월 18일에 저 두 사람의 후임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람까지 찾아서 이 사람이 좋겠네, 이 사람이 좋겠네 뽑아와서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대통령 권한대행은 할 수 없다. 이거는 완전히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상당히 벗어난다. 이거는 거의 압도적인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4월 18일이 지나면 이제 9명이 됐다고 쳐도 다시 7명으로 줄어듭니다. 그 7명을 가지고 그럼 이 어려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왜냐. 7명이 한다면 일단 9명이 해야 된다는 거에 비해서 사람 숫자가 줄죠. 원래 헌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최소한 마지노선입니다. 그 7명을 갖고 꾸역꾸역 한다. 그리고 그 7명 중에 6명이 탄핵에 찬성을 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그렇다면 7명이 되면 2명만 이 정도 가지고 탄핵은 어렵겠는데 하면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아마도 헌법재판소가 4월 18일 날 두 사람이 퇴임하기 전에 어떻게든 그 시간에 맞추려고 노력할 거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4월 18일 지나고 나면 7인 체제가 되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근데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요구,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헌재법 51조도 하나의 변수로 거론됩니다.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무슨 내용이냐. 지금 내란으로 탄핵 소추됐죠. 윤석열 대통령. 근데 지금 곧 아마 구속될지도 모르는데 내란으로 기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도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의 경우에는 재임 중에도 임기 중에도 형사상 기소가 된다는 게 헌법 84조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 변호인이나 본인이 아니 이걸로 내가 지금 기소가 됐는데 이 기소된 걸 가지고 탄핵을 받는다면 나 이 재판을 받아보고 이 재판 결과를 본 다음에 그 정확한 결과를 갖고 탄핵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헌법재판소법 51조의 취지는 그거를 들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작년 12월에 탄핵 소추가 됐는데요. 헌재 항소심 제가 이 같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이 항소심 나올 때까지 심리를 멈춰주세요 해서 8개월간 실제로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법 51조에 따라서 이게 잠깐 중단될 가능성도 있고 설사 이거는 뭐 반드시 중단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재판부 재량이긴 하지만 진행을 시켜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투고 변호인단이 다투고 증인을 신청하는데 그걸 계속 무시하기 어려우니 그러다가 4월 18일을 혹시 넘기면 그다음에는 굉장히 길어지거나 또 이 탄핵 인용과 기각의 경계선도 조금 더 얇아지는 그러니까 기각의 가능성이 제가 거의 0에 수렴한다고 했지만 만약에 4월 18일 넘겨서 7인 체제가 된다면 기각의 가능성이 사실은 조금 올라올 수 있다. 이거는 아주 법리적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다는 전제로 인용이 언제 나오느냐 변수가 말씀드렸죠. 첫째 6인 체제가 언제 9인 체제가 되느냐 그리고 그다음 초반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여기에 대한 다투는 전략들 초반 분위기 이 전략을 헌재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분위기가 어떻게 잡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자, 지금 만약에 이 탄핵 인용이 생각보다 빨리 된다면 언론에서는 벚꽃 대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 2월쯤에 탄핵이 인용되면 그러면 4월 벚꽃이 피는 4월에 벚꽃 대선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가 그 한 4월 18일 정도 4월 18일에 앞서서 9인 체제가 유지될 때 어쨌든 결정을 내리고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그래 탄핵이 된다면 그러면 2달이 지나서니까 한 5월 6월 그 정도의 벚꽃 대선 장미 대선 장미가 필 때의 장미 대선이 될 수 있고 만약에 180일을 꽉 채워서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7, 8월에 대선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위 폭염 대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헌재의 이 시간표에 따라서는 대선이 4월 벚꽃 대선 가능성이 있고 5, 6월에 장미 대선 가능성이 있고 7, 8월에 폭염 대선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이쪽이 지금 말씀드린 헌재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와 운명의 속도전을 벌이는 이재명 대표의
자, 공직선거법 얘기만 하겠습니다. 위증교사는 사실 더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말씀드렸듯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633을 해라. 그러니까 11월 15일 날 2년 2개월 만에 길게 끌어서 1심 나온 건 알았다 할 수 없어. 자, 3개월 있다 2심 내고 3개월 있다 대법원 내라.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2월 15일에 2심 선고가 2월 15일 이전에 나오고요. 5월 15일 이전에 대법원 선고가 나와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이 판결이 100만 원 이상으로 확정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그 대선 출마는 무조건 막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벚꽃 대선이냐 장미 대선이냐 폭염 대선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633을 지켜서 5월 15일 이전에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건 정말 숨막히는 눈 터지는 반집승부 같은 숨막히는 속도전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벚꽃 대선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뭐 그다음에 재판이 정지된다는 그런 시나리오 하에 출마하는 거고 당선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고 5, 6월 장미 대선이 된다면 와 진짜 눈 터지는 반집승부가 될 것이고 만약에 폭염 선거까지 밀린다면 어쩌면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고 나서야 대선이 열리니까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로 출마도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대선까지 안 가더라도 2심만 확정되는데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처럼 중형이 나오거나 최소한 벌금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도저히 대법원에서 안 뒤집어질 것 같은 중형이 나온다. 그래서 이재명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대법원 가서 뒤집어지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2심만으로도 2심이 한 3월 4월에만 나와도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유죄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아마 민주당에서 이런 리스크가 큰 후보를 꼭 우리가 대선 후보로 내야 되느냐. 그렇다면 소위 비명계에서 지금 거론되는 뭐 김부겸 총리라든지 김동연 지사라든지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너네 좀 범위를 넓히자면 김두관 전 지사라든지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뭐 정세균 전 총리라든지 아니면 어쩌면 이번 계엄 국면에서 새로운 스타로 떠오른 우원식 현 국회의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새로운 후보로 거론될 수 있는 거죠. 20만 무겁게 나와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가 진짜 보기 힘든 정도의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운명의 속도전이다. 이 빨라진 대선 시기 안에서 운명의 속도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께서 이 대선에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겠고, 그러나 정권 재창출은 지금 상황에선 계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개 속 정국 때문에 힘들겠다.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건 정말 싫다. 이재명 대표처럼 복합 중혐의의 중범죄의 혐의와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는 그건 아니지 않냐라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정말 숨막히는 운명의 시간표, 숨막히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말씀 조금 기쁘다기보다는 조금 가슴이 답답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온 2심 재판부가 얼마 전에 배당이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인데요. 형사 6부. 서울고등 형사 6부 나옵니다. 자, 저기에 서울고법 형사 6-2부라고 적힌 거 보이시죠? 제가 왜 그러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저렇게 재판장 최은정, 주심 이예슬 그리고 다른 재판 판사가 정재호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세 분이 다른 재판부는 원래 재판장이 늘 정해져 있어요.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김갑돌 이 재판장이고 다른 배석 판사들은 이제 주심을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서울고등법원의 형사 6부는 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아니에요. 그냥 지방 부장급 판사 세 분. 그러니까 연수원 보면 25기, 31기, 30기로 비슷비슷한데 그 세 사람이 다 서울고등법원 판사란 이름으로 실질적인 대등재판부예요. 대등재판부는 뭐냐? 이
사건이 올 때마다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재판장을 맡고 그럼 다른 사람 주심 맡고 또 다른 사건 때는 이 사람이 재판장 맡고 이 사람이 주심 맡고 정말 이렇게 대등하게 그 재판부를 돌아가면서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판장 할 땐 6-1부, 어떤 사람이 재판장 할 땐 6-2부 이런 식으로 다시 1을 붙여서 하는 그 재판부인데 저기가 이번에는 6-2부로 최은정 연수원 30기 판사가 재판장, 이예슬 연수원 31기 판사가 주심, 정재호 연수원 25기 판사가 이제 나머지 판사를 맡게 되는 이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가 제가 그 법원과 법조계 이쪽 법원 돌아가는 소식이 아주 정통한 여러분께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이 배당될 뻔했던 세 재판부 중에 가장 이재명 대표 피고인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판사님들께서 이제 기록을 보고 아주 엄정하게 양심과 오로지 증거에 따라서 판결하시겠지만 성향과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저 재판부가 가장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고 아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걸 원치 않는 분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 부 말고 다른 두 후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분인지 그는 까먹었는데 다른 두 후보는 선거만 전담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A부가 있고 B부가 있고 형사 6부가 있는데 저 형사 6부는 반이 선거고 반이 반부패예요. 그러니까 업무상으로 보면 A부, B부, 6부라고 하면 A부 1대 B부 1대 저긴 0.5. 1대 1대 0.5의 확률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동 배당을 돌렸을 때 A부나 B부로 갈 확률은 40% 40%였고 6부로 갈 확률은 20%였던 거죠. 1대 1대 0.5의 업무 할당이니까 선거 재판부에 관해서. 근데 그 20%의 작은 확률로 저 재판부에 배당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재판부에는 뭐 제가 누구라고 특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판사는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사석에서 이 판결은 잘못됐다. 뭐 하여튼 이 유무죄나 형량이 잘못됐다. 너무 과하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제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재판장과 주심이 중요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형사 6-2부 형사 6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어쩌면 1심의 한성진 재판장이 내렸던 거하고 조금 다른 분위기일 수도 있다. 이게 이번 또 이재명 그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 재판부가 이렇게 형성된 것도 또 다른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제가 이렇게 취재를 했을 때 전해드렸던 내용이고 바라건대 그리고 믿건대 대한민국의 서울고등법원이라고 할 정도의 중요한 법원의 재판부라면 당연히 엄정한 심증 그리고 증거주의 그다음에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아주 그 중립적이고 소신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내려주리라 믿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재판부한테 조금 유리한 쪽이 맞다면 제 취재가 맞다면 그 3개월 지키는 이런 것도 조금 시간 끌기 작전에 이렇게 강하게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피고인은 지금 변호인을 지명을 안 하고 있어요. 상소심 변호인을 아직 지정을 안 하고 있고 이 재판 관련된 기록을 송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재판이 시작되는데 소위 폐문부제라 그래서 이걸 법원 직원이 들고 가서 벨을 눌러요. 자 이거 받으세요. 근데 문은 잠겨 있고 아무도 거기에 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은 닫혀 있고 사람은 없다. 폐문부제 이거 보통 진짜 좀 잡범들이 하는 재판 지연 전략인데 이렇게 하면 법원 직원 갔다가 한 번 오고 또 폐문부제하면 또 두 번 갔다가 송달에 실패하고 그러면 결국 뭐 공시 송달을 하든지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걸로만 한 달 이상을 까먹을 수밖에 없는 아예 이 재판 관련 기록을 안 받는 방법으로 왜 변호인을 지명을 안 해놓는 게 중요하냐? 변호인이 지명돼 있으면 그 변호인 사무실에 갖다 주면 끝이에요. 근데 변호인을 지명을 안 해놓으니까 지정을 안 해놓으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갖다 줄 수도 없고 그 주소지에 가면 문 닫혀 있고 벨 눌러도 안 나오고 이걸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633의 석 달 중에 한 달 정도를 이걸로 그냥 지나갈 수가 있다. 잘못하면 이미 지금 12월 16일이니까 11월 15일 날 1심 판결이 나왔던 거를 생각해 보시면 이미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이걸로 한 달 반 이상을 끌 수 있어서 과연 633으로 석 달 만에 2심이 나올까? 더군다나 재판부도 하여튼 알려지기로는 조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우호적일 수 있는 재판부다. 그런 부분이 조금
불투명한 소식이긴 합니다만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앞으로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 헌재와 이재명 대표 재판하는 서울고등법원 어느 쪽의 시간표가 더 빨리 가고 어느 쪽의 결정이 더 빨리 나오고 그래서 대법원은 빨리 가고 그래서 대선과 이 확정 판결 내지는 최소한 2심의 중형 유죄 판결이 어느 게 빨리 나오냐 이거 정말 뭐 이런 중요한 국가지 대사를 놓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냥 관람하는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숨막히는 그런 승부가 될 수 있다. 제가 오늘 그 지점을 짚어드렸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까지 나온 어떤 그 기사나 어떤 유튜브보다도 제가 나름대로 취재하고 좀 종합한 거를 여러분께 이해하시 쉽도록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저희가 뭐 준비했던 그래픽 중에 안 보여드린 그래픽이 혹시 있나요? 다 보여드렸나요? 아, 다 보여드렸군요. 예. 그럼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걸 다 설명드렸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앞에 우리 김근식 교수님 모시고 탄핵과 그 이후 후폭풍 그리고 한동훈 지도부 붕괴 이후 그 후폭풍 등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자, 뒷부분에서는 헌재 결정 플러스 2개월 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그 숨막히는 운명의 속도전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